이게 죽음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가운데 놓고 이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장례지도사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그걸 직접 겪는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보는 그런 궁금증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단순하게 시청자들한테 홍보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뼈저린 반성은 제가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과거에 메디컬 휴먼 다큐로 KBS에서 되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이제 작가로 일을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을 되게 많이 취재하고 저의 주인공으로 모셨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치료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소개하는 방송 멘트에다가 제가 늘 희망을 얘기하고 현재를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뭐 승부에 집착하는 한 뭐 선수는 살아있다 이런 식의 로고 멘트 같은 거를 쓰면서 시청자들한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목숨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큰 미덕이고 삶의 자세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일종의 캠페인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임종기 삶의 질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 24시의 마지막 출연자가 또 다른 대기획의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면서 그 말기 암 환자셨고 아무런 치료도 하실 수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대기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국립암센터에서 어마무시한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되게 임종기 삶의 질이 좋지 않았던 그런 화면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무슨 짓을 방송에다가 하면서 시청자들을 몰아붙였나. 예를 들면 끝까지, 그러니까 의사가 권하는 모든 치료를 다 끝까지 하는 것이 마치 큰 미덕인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를 위한 거인 것처럼, 자식을 위한 거인 것처럼 방송이 얼마나 많이 포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주자.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주자. 그리고 방송이 늘 희망에 벅차서 끝나는 그런 식의 에필로그 하지 말자. 그런 죽음 근처에 있는 모든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낯의 경험들을 최대한 다큐멘터리적으로 기술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이 되게 불편하고 우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고, 왜냐하면 완전히 날것의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놀랍고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임종기에 어떤 분을 보내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고 슬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식의 날것의 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지만 한 번씩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은 늘 얘기하세요. 나 이 인터뷰 너무 하고 싶었다. 이런 말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이고, 제가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죽는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첫 번째 궁금해한 거는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는 이 남매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괴로울까였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숨을 막 몰아쉬고 의식이 없어지고 거칠게 숨을 쉬고 얼굴을 찡그리고 흙벽을 긁는 소리 같이 나거든요. 흙벽을 긁는다. 숨을 막 쉬고자 하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이제 힘들게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임종기에 숨을 막 몰아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제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던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어떤 이제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이제 임종기 이렇게 다다랐는데 아버지가 숨쉬기를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요양병원 하태국 원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또 이제 복수의 다른 의사님들한테도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체인스톡이라고 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얇은 숨과 큰 숨과 혹은 빈 숨이 계속 이어지는 걸 의료적 용어로 체인스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5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막 숨이 이렇게 거칠게 몰아쉬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차를 잡으려고 전철역까지 뛰어가는데 막 거칠게 숨이 몰아쉴 때 숨 쉬는 거칠게 막 숨을 몰아쉬지만 우리가 온몸이 너무 고통스럽진 않죠.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남매들이 아버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형제나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볼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제 임종기에 다다르신 분들이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고 호흡이 되게 불안정해지고 하는 걸 보면 얼굴도 막 찡그리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괴롭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오감이 되게 둔해지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지금 조금 약간 춥네, 여기가 약간 좀 서늘서늘하네, 여기가 좀 백이네, 이러는 우리의 정상적인 오감일 때와 임종기에 다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오감의 이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저도 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쩌나라는 이제 공포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임종을 어느 순간에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것도 이제 방송쟁이들의 문제죠.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이런 데들 보면 모든 중급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져요. 예를 들면 막 손을 탁 떨군다든가 고개가 툭 이렇게 된다든가 엄마 하고 울부짖으면 엄마가 툭 숨이 끊어진다든가 되게 순간의 찰나에 임종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것만 많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에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임종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없고 아빠한테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빠의 임종이, 엄마의 임종이, 부모님의 임종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길어지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달려왔는데 부모님이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숨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사가 오늘은 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또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부모님이 임종을 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또 다 중환자실 들어오느라고 소독하고 뭐 하고 하면서 다 들어와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또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종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되게 극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게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임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각각의 자녀들은 직장도 있죠. 애도 키워야 되죠. 집 건사도 해야 되죠.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연락을 받고 득달같이 달려온다 한들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임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더 느리고 천천히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랑 인터뷰하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리얼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임종이 하루 동안 쭉 이어지는데 과연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엄마를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순간을 겪어내셨던 분들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들은 사실은 임종기의 그 시간들은 상당히 길고도 짧고 짧고도 길다. 우리가 이제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가? 뭐 이거를 보는데 6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상대팀의 경기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6분이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6분이 아니라 6시간, 10시간 부모님의 임종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시간을 부모님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하고 부모님과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 시간은 되게 루틴하게 지나간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임종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 그 공간에서 그분이 딱 숨을 거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작별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겠는데, 사실은 한 2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요. 근데 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어디서 죽을까가 궁금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 24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는 다인실에서 이제 환자를 취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옛날에는 진짜 6인실, 8인실 이런 데서 그냥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사실은 그것도 지금 바뀌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42개의 상급병원이 있는데 그 42개의 상급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임종실이 있는 곳은 겨우 17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병원에서 죽을 때 내가 어떤 임종실이라든가 1인실이라든가 우리 가족만 모여서 아빠랑 엄마랑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17개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을 만들 때 법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시설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 하면 수술실이 있어야 한다, 중환자실이 있어야 된다, 응급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시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료법에 임종실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종실이 있든 없든 의료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20만 명이 병원에서 죽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임종을 맞이할 때 6인실, 4인실, 처치실 이런 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개의 이제 빅5 병원이 있어요. 이 빅5 병원 중에서 한 곳은 아예 임종실이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1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3곳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성모병원이 3곳이 있는데 왜 3곳이 있냐면 호스피스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법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기관이 있는 곳은 임종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스피스를 운영하려는 어떤 기관이 있다. 그럼 호스피스 병실과 뭐 간호데스크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시설들 옆에는 꼭 임종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임종실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호스피스 법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호스피스에서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데 병원에 임종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취재한 이제 선정시 동화 연구가인 선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정시 어머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다인실에 계시다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그 선정시 어머님을 모시고 처치실에 갑니다. 처치실. 그 처치실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간호데스크가 있잖아요. 병실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간호데스크가 있는데 이 간호데스크 안쪽에 있는 하나의 그 방 같은 곳이에요. 이 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사람,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드레싱을 해야 되는 사람, 뭐 관을 갈아 끼워야 되는 입원 환자, 이런 분들이 잠깐 그 집중 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기거나 이러는 곳이죠. 소리를 막 지르는 어떤 환자분이 있는데 뭐 되게 이제 예민한 어떤 처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환자분을 여러 입원한 분들이 이제 방해를 받지 않게 처치실에 모셔서 이제 이러저러 처치를 해서 다시 병실로 옮기는 그런 곳이 처치실인데, 선정씨 말을 들어보면 임종을 위해서 그 처치실로 어머니를 옮겼다는 거죠. 옮기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선정씨는 되게 그 조바심을 냈다고 하는데, 복도를 지나서 처치실까지 가는 와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적당한 처치실이 나는 2층에 있는데 4층에 있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어떤 임종의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1인실을 가지 않는 한 그런 처치실이나 에서 부모님의 임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데 병원에 그 임종실이라는 곳이 반드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우리 가족들끼리만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어디 없을까요? 처치실도 지금 누가 처치를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1인실에 가실래요? 1인실에 갔는데 하루 입원비가 30만 원.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이틀을 넘기신다 거기서 혹은 3일을 넘기신다. 계속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바이탈 사인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한 2, 3일 있다. 그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엄마랑 아빠랑 이별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아빠랑 이별을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뭔가를 아주 비밀스러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아빠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6인실 병실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침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황. 또 더 드라마틱한 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돼서 막 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커튼이 쳐진 우리 이 침대 안에서만 임종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내밀한 인사, 마음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이불킥하지 않을 수 있는 진심 어린 굿바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종을 대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입원하는 그 병원에 임종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병원이 만들어질 때 임종실은 필수적인 공간으로 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임종기에 있는 그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는 사실은 의사입니다. 의사. 이 북플레이에도 되게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그분들 중에는 의료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의사들이랑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도 되게 많은데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할 경우 과연 환자의 보호자인 나는 의사한테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묻고 항의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의사를 귀찮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안타까웠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임씨 남매분, 그러니까 임나영 씨 남매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과정을 이제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이제 그분들이 아버지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집에 아버지 방을 하나의 이제 특실로 꾸미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끔 한 그런 되게 화목한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매가 아버지는 10년 전에 대장암을 앓으셨어요. 근데 다시 발병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무릎인가 어딘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뼈에 이제 암이 다시 발병을 한 거죠. 보니까 이제 큰 병원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우선 하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러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말기 암 환자라고 하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정정해. 좀 약간 다리가 아플 뿐이야. 그래서 사위가 사주는 갈비를 맛있게 먹고 딱 입원을 했어요. 뭐 농담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낙천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러블리한 아버지. 그리고 이 남매들도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이 가득한 집. 근데 병원에 딱 입원하는 날 주치의가 오더니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에 이제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그 시그니처 주스 마셔야 되잖아요. 대장 시그니처 주스. 꼭 우리가 온 국민이 한 번쯤은 마신다는 그 주스. 엄청난 양의 차가운 주스를 마시면 이제 속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엄청 그 장을 다 비우는 거죠. 막 계속 설사를 하면서 장을 다 비우고 그러면 이제 되게 건강한 사람도 그 주스를 마시고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받을 때까지는 손발이 차고 막 너무너무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온몸에 이미 암이 다 전이됐다라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온 아버지한테 대장 내시경을 받자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의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계속 주스를 마시는데 이제 점점점 아버지가 진짜 중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굴이며 뭐 그냥 몇 시간 전에도 갈비를 뜯고 병원에 오신 분인데 그 대장 주스를 열심히 마시고 대장 내시경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버지는 완전히 초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영 씨가 보다 못해서 의사한테 갔대요.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하고 이제 뼈에 전이 됐고 어디에도 폐에도 전이 됐고 그런데 꼭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신다.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중환자가 되셨다. 그랬더니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게요. 그럼 하지 말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이미 초죽음이 됐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에도 암이 있는지를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의사가 아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했으면 덜 억울했을 건데 보더니 아 네 그렇네요. 그럼 하지 마시죠. 그때 이제 이 임신암매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상황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2달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어떤 처치나 검사나 이런 거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맹신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도 드라마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정말 좋은 의사분들이 많아요. 정말 성실하고 사명감 있고 그 책임감이 있는 의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의사들은 뭐 다 이권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를 막 공경에 처하고 막 이런 의사들이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드라마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정말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착하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약간 긴장하고 벌벌 떨고 저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좀 귀찮게 하면 아 의사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랑 취재하고 이 책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기술하게 해달라고 한 많은 분들이 한 얘기가 의사 앞에서 쫄지 말아라예요. 의사 앞에서 쫄지 마라. 절대 의사 앞에서 쫄시면 안 되고 이 의사는 책임감을 다해서 나를 고쳐줄 사람이고 나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사람이다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간이 안 좋은데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근데 딱 퇴근하고 보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 남편이 막 뇌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실려왔는데 그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서 지금 뇌의 출혈을 멈추려는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이 안 좋아서 마취가 안 된다. 그래서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실 수 있다. 근데 지금 호흡이 되게 불안정하다. 살리시려면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일단 옮겨야 될 것 같다. 간이 안 좋아서 마취를 해서 못 깨어나서 수술하는 건 지금 되게 위험하다. 근데 수술을 결정하실 수도 있다. 인공호흡을 하자. 지금 호흡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인공호흡 동의를 하고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오빠, 형, 뭐 걱정하지 마.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인공호흡만 하고 있어요. 점점점 상태는 안 좋아져요.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있는데
중환자실 비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중환자실 비용을 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치료의 차도가 없는데 계속 인공호흡만 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계시는 거냐고 물어봐요. 어쩔 수 없다. 저거 뺄 수 있냐? 못 뺀다. 못 빼거든요. 이 호흡기가 이게 기관으로 삽입돼서 기계 호흡으로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이걸 뺄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걸 빼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그 큰 소송 건들이 있었죠. 보라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의사가 쇠고랑을 찰 정도의 그 어떤 절박함으로 난 쇠고랑 차도 돼 하고 인공호흡을 빼줄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한 선택은 수술을 시키자였어요. 수술을 시키자. 수술을 하면 마취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방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책에 쓰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되게 경황이 없을 때 응급의사가 나한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말의 진위와 이 말대로 실행했을 때 벌어질 한 달, 두 달 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어요.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공호흡 기계를 이 관을 꽂으면 호흡은 유지돼요. 근데 호흡이 유지된다고 이 사람이 그냥 살아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호흡이 유지되고 숨을 쉰다고 해서 이분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기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공호흡을 해야지 이분이 생명이 유지된다고 당신께 말씀을 드리지만 보호자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인공호흡 이 관을 꽂고 중환자실에 간다. 가서 온갖 연명치료 기계로 이분을 살린다 한들 이분은 뇌출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도 없고 살아나서 걸어서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이분을 남편분을 그렇게라도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인공호흡기 시술에 동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남편을 6개월, 1년, 길게는 1년도 중환자실에서 그런 식으로 온갖 기계에 다 꽂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고 이 생체의 리듬은 점점점 떨어지는 와중에라도 남편을 그렇게라도 이 세상에 살려놓는 게 아내분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일이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경우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병원비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6개월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돈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절대 이분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 아내분한테 자분 설명했거나 이 아내분이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이 양반이 중환자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간이 좋아져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요? 이런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안 했죠. 안 해서 이제 결국은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수술을 받으시면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경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건강한 분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외상을 입어서 인공호흡을 하고 뭐 CPR을 하고 하는 경우 아니고 그냥 정말 돌아가실 정도의 나이가 되고 말기 암 환자고 뭐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내가 응급의사랑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사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내가 예측해서 막 그런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치병을 앓고 계시는 가족이 있고 그 임종기가 이제 다가왔다고 했을 때는
의사랑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의사가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전제를 까시고 의사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어디서 살까?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분도, 그 죽음을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어느 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취재한 곳이 사실은 요양원, 일산에 있는 요양원을 취재를 하고 요양병원을 취재하고 호스피스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가족을 취재를 하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죽을 때 되면 저는 요양원에서 아마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점점점 이제 요양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 요양병원 혹은 양로원 이런 데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가는데,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주냐면 6개월 동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 6개월 동안 자력으로 생활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적 처치가 더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요양원은 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요양병원에 가는 게 더 효도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사람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종기에 다다른 분들이, 그리고 되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비싼 돈의 요양병원보다는 생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동이 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선정 씨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은 되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요양원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산속에 있는 요양원, 어디 강가, 외지에 있는 요양원, 뭐 시골에 있는 요양원들 많지만, 이 선정 씨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은 일산 신도시에서 되게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상가 건물도 되게 많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공차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이런 어떤 건물 안에 한 2개 층을 요양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하는 곳, 다른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양원에 선정 씨가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창문을 열면 애들이 등하교하는 모습이 보이고 반찬을 사러 나온 주부들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요양원이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구급 119가 있고 1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선정 씨가 어머님을 모셨는데, 저도 그곳을 가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임종기에 접어든 혹은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 도시를 떠나서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거를 로망으로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 북적이는 곳에서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응급처치를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내가 인생 끝났구나, 소외됐구나, 밀려났구나, 이제 이 세상에 가장자리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시골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느 요양원을 들어갔는데, 그 요양원 또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인적이 하나 없고 밤에는 맹꽁이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요양원이었어요. 공기 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서 내가 삶의 마지막을 보낸다고 하는 건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다 하고서 이제 요양원 시설을 좀 둘러봤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저는 죽기 직전에 아마 요양원에 있을 겁니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요양원에 딱 들어간 순간 이게 말로 하는 것과 직접 보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 때였어요. 식사 때였는데 방문이 다 열려 있어요. 병실, 그러니까 이 방문이 다 열려 있고 모든 거기 있는 회원분들이 다 이 턱받이를 하시고 이제 밥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게 밥의 냄새와 그분들의 냄새가 막 뒤섞여서 저한테 되게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병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되게 신기한 건, 그리고 되게 낯설었던 건, 모든 물건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이제 군대 가면 뭐 속옷에서 자기 이름 새기고, 뭐 군복에도 자기 이름을 새기고, 온갖 물건에 다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컵에다가 뭐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에다가 내 속옷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는 분은 없으시죠? 저도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내 물건에다 내 이름을 적어 놓진 않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가면 내 컵과 내 칫솔과 내 속옷에다 내 이름을 새겨 넣어야 하는구나. 요양원의 생활은 내 이름을 새겨 넣는 걸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쯤이 돼서 이제 요양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뭔가 개인적인 생활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너무 많은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가 그런 요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요양원에 내서 내가 마지막 삶을 내가 영위한다면 과연 나의 존엄함, 그리고 나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실 가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 호스피스라는 공간일 텐데, 안타깝게도 호스피스는 진짜 죽으러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 말기암 환자분들이 아주 고도의 진통제 치료를 받고 너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전문화된 의료진들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기암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호스피스를 그렇게 100%잘 이용을 하고 임종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희영 씨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제 이 딸이 진통제를 놔줄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엄마한테 되게 큰 고통이어가지고 희영 씨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호스피스를 갑니다. 그 춘천에 있는 상당히 시설이 좋은 호스피스를 가요. 호스피스를 가는데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서 이게 호스피스야? 리조트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좋은데, 여기에 가가지고 희영 씨 엄마는 삶의 마지막을 즐겁게 살 수 있나? 하고 가는데 바로 옆 침대에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그렇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입원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호스피스에 들어갈 적절한 타이밍이 과연 언젠가라는 거에 대한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를 호스피스에 모셔놓고 어느 날은 너무 상태가 좋고 어느 날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상태가 좋은 날은 호스피스에 너무 일찍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되고, 상태가 나쁜 날은 그래 내가 무슨 착각을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춘천에 있는 되게 멋들어진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되게 그런 식의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은 엄마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스피스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심심해 하시는 거예요. 우울해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양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꽁이 소리가 들리는 공기 좋은 요양원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북적이는 곳 안에 요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희영 씨도 어머니를 그렇게 사람 북적이는 곳 안에 호스피스로 모셔와요. 왜냐하면 그 호스피스에 모셔오니까 친구들도 찾아올 수 있고 자식들도 더 잘 찾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 호스피스는 춘천에 있는 데보다 훨씬 낡고 시설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거기 가서 어머니가 좀 더 덜 심심해하고 덜 우울해하고,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누군가가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면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밀쳐놓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호스피스가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시면 뭐 좀 더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 계시면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삶과 분리된 어느 공간으로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게 많은데, 최대한 우리 삶의 공간 안에서 그분을 껴안아야 된다는 게 저의 답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한테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어딜까를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서 죽는 거, 집에서 결혼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태어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자기가 집에서 하고 싶은 건데,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서 결혼했고 이제 집에서 죽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는 내 집, 내 방, 내 침대에서 죽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죽는 걸 가장 선호했었는데,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취재를 하다가 되게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 임시 남매분들이 아빠가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을 특실처럼 이렇게 꾸며서 아빠를 집에서 임종하게 하려고 이 남매분들이 다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가 딱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죠. 니네 아버지가 왜 집에 와서 죽어야 되냐. 두 분은 너무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지금 그때도 사랑하고 계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죽는 거는 싫다. 겁난다. 무섭다. 나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었던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치자. 장례 끝나고 내가 어떻게 그 방에서 자냐.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 남매가 한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량구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제 의료진들, 집에서 임종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히 중량구에 집이 위치해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호사랑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계속 아빠 옆에 있을 것이다 해서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아빠를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가 집에서 임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늘 집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꼭 그렇지 않아요. 전문화된 임종실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임종실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집에서 죽게 되면 또 몰랐던 게, 집에서 죽으면 이제 형사가 출동을 합니다. 형사가. 왜냐하면 병원에서 죽으면 의사가 바로 이제 사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인을 하는데, 집에서 죽으면 타살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형사가 와가지고 타살의 흔적이 없고 병사라는 가능성을 갖고 검안이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분의 사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적어서 검안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게 나오면 타살의 의혹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부모님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집에서. 그럼 이제 119로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119가 불러서 왔는데 119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19는 바로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환자를 응급실에 옮기는 게 목표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손을 딱 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한 라인으로 그 파출소랑 연결되어 있는 파출소에서 그 집으로 와요. 와서 이분이 외인사일 가능성이 없는지, 타살의 흔적이 없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꼭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재 도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만이를 불러서 이 거만이가 이제 사인이 뭐다 이렇게 검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상당히 한 2~30만 원 든다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봤던 다 그렇게 죽나 봐라고 하는 것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소하지만 구체적이고 이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집에서 죽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임종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어느 순간에 좀 더 좋은 굿바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죽을 수 있게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춰야 될 이 서비스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의료진이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료 수가라든가 보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부모님을 황망하게 보내는 6인실이나 뭐 다인실 같은 데서 부모님이랑 그냥 커튼 이렇게 쳐놓고 경황 없이 부모님을 보내는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공간은 요양원이 있을 수 있고 호스피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 죽을 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 중환자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홍정희 씨랑 얘기를 해보면 일단 중환자실에서는 되게 많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계셔서 그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출입이 되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홍정희 씨한테 들은 얘기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아이가 있어요. 선이 너무 많아서 애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홍정희 간호사는 아이가 죽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보내는 보호자분들은 어머니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돼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는 와중에 박지선 씨라는 이제 개그맨 분이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지선 씨를 따라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의학이 살릴 수 있는 많은 목숨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린 친구들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요양원에서 이제 만약에 요양원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취재한 요양원 원장님은 절대 요양원에서 울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요양원 원장님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은 안 하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서 안 돌아가신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좀 그러신데 와서 인사를 좀 드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많은 자식분들은 그 말을 이제 알아듣고 와서 어머니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뭐 그러는데, 그럴 때 이 요양 원장님이 그 자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절대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요양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 요양원에는 임종실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 분이 저한테 진짜 어퍼컷을 날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작가님 집에 임종실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작가님 집에 아파트에 방이 3개인데 그 방 3개 중에 하나를 임종실로 꾸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는 곳이다. 근데 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죽어. 죽기 전에 다 저 방에 들어가. 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임종실이 있어야 되는 것과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임종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무슨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냐면, 임종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판에 박힌 캠페인, 의료기관에는 임종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판에 박힌 캠페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이든 어디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임종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스테레오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요양원은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임종실이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딱 반문을 했을 때 제가 아차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임종 순간에 있으면 와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막 울부짖지 않게 하는 게 이분의 가장 큰 숙제. 그래서 이분한테 교육받은 모든 보호자분들은 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침대를 빼고, 그래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가 죽었구나라는 걸 은연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어떤 주파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이분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양원에 계신 요양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효를 최고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부모님이 11시 45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12시 5분에 돌아가신 걸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자식분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12시 20분에 12시 20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11시 40분에 돌아가신 걸로 해달라는 자식분들이 계세요. 어떤 자식가 좀 일찍 돌아간 걸로 임종시간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자식분들은 2박 3일 장례를 최대한 짧게 치르고 싶으신 분들이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앞서 돌아가신 걸로 뒤서 돌아가신 걸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그 조금이라도 2박 3일의 장례를 가득 채워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부조금을 좀 회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효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 내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요양원의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F는 MA다. F는 MA다. 이게 그 물리법칙이잖아요. 물리법칙인데 뭐냐면 무거운 게 빨리 와서 나를 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무거운 것도 천천히 와서 나를 치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한테 발휘하는 이 효심의 이 법칙은 부모님의 임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때 그나마 효심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아버님의 임종을 특실을 마련해서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임종하실 것 같은 그 일주일 전에 모두가 그 회사에 휴가계를 쓰고 그 30평 아파트에 다 같이 합숙을 하는 그 임시 남매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현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우리 남매도 우리 부모님을 보내면서 저렇게까지 화목하고 단결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F는 MA라고. 되게 부모님의 임종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의식이 없고 아빠한테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계속 옷을 벗으려고 하시고,
뭐 어떤 선망 증세가 있어서 어느 날은 되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시고 어느 날은 계속 잠만 주무시고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꼭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꽤 짧았다는 거예요.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를 중심으로 그렇게 뭉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병의 효자가 아닌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고 그런 현실을 그냥 직시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 부모님하고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나의 성적표를 매겨서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효성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의외로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맨 처음에 쓰려고 했었던 건 2014년도쯤이었고 그때는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하면 그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캠페인이 되게 잘 이루어져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연명 치료가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돼서 DNR 동의서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이거에 두 얼굴이 또 있어요. 감기가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있는 자기 엄마 감기가 걸리셨는데 이 감기 치료를 해야 되면 이제 요양원장은 이제 이 회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나온 어떤 그 병원비는 자식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침이 좀 심하고 열이 좀 있으셔서 감기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자식분이 그러시는 거죠. 우린 연명치료 안 하기로 했어요, 원장님. 이러는 거여서. 이건 연명치료가 아니라 그냥 감기치료예요. 했더니. 그러니까요.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요. 어떤 치료도 안 하겠다고요. 이건 그냥 감기치료라고요. 그러니까 연명치료가 너무 많이 회자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해야 되는 최소한의 치료조차도 연명치료라는 어떤 그 타이틀 뒤에서 우린 치료를 안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연명치료를 안 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밑에서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어떤 치료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되게 이제 격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명치료라는 건 딱 네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인공호흡, 강제로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거, 그리고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 마사지라는 CPR, 그리고 혈액을 투석하는 거,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 투석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항암제 투여, 말기암에 관한 항암제 투여.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치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명치료가 모든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북토크를 처음 했는데 거기 70, 80대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쭤봤더니 불쾌했대요. 되게 불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20페이지를 읽는데 불쾌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었는데 또 불쾌해서 덮었어요. 70대 노인분인데 그러면서 뒤에 쭉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낼 때 당황하거나 경황없어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책을 읽는데 처음에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낼 때 상처받거나 경황없어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임종의 사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임종기의 사회자가. 백일잔치의 사회자 있고 돌잔치의 사회자가 있는데 임종을 하는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 사회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진아는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면서 진아가 사회를 봤어요.
아버님 평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며느리도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아버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 아버님 우리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을 느껴달라. 이러고선 사회를 보고 엄마부터 돌아가면서 아빠한테 한마디 한마디씩을 다 하고, 아빠한테 박수 쳐주고 감사의 절을 올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임종의 사회를 보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씩을 다 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죠. 그 임시 남매분 아버지를 모셔놓고 특실을 마련해서 당번을 쓰고 합숙을 하는 그 분들도 후회가 있었는데, 그 후회는 바로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너무 경황 없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막 모이는데 1분도 안 걸렸죠. 30평 아파트에 합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거, 이제 호흡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걸 아는데, 뭐 아빠 축하해, 뭐 고통 없는 거 축하해요, 박수 치고 아빠한테 절도 올리고 막 했는데, 돌아가면서 아빠한테 진정 어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 세리머니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랑 마지막 이별을 하는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 소중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한쪽은 말을 잘 못하고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부터 인사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한 명당 1분을 주어줘야 되나, 2분을 주어줘야 되나, 아빠랑 독대를 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사실 임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임종을 할 때도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종기에 접어들면 한 사람씩 파트 1시간씩 아빠랑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걸 또 영상으로 기록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면 부모님과의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인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더 건강한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랑 인터뷰를 하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부모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셨던 분들은 그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삶이 되게 단단해지는 걸 또 느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임종 그 하루 동안 엄마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린 여기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어떤 역할이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죽어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여전히 우리랑 관계 맺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엄마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엄마의 귀에 대고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 엄마 나랑 연습하는 대로 숨을 쉬어야 돼. 엄마 기도해줘. 우리도 지금 되게 슬프고 무섭지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동안 의식이 없다가 딱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 어머니가 그 임종하는 그날 한 첫 번째 말씀이 안 무서워였어요. 안 무서워. 계속 무섭지 않다. 우리가 옆에 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워.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임종의 순간이든 사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성대한 굿바이로 만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런 제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승부에 집착하고 어떤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치료하려고 하고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임종의 큰 이야기,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재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강의에서 제 목소리로 전달을 했을 때 그 전달력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의사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의사는 나한테 서비스하는 사람이니까 의사한테 모든 것들을 낱낱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죽는 상황에서 방송이 얘기하는 기적이나 희망에 쉽게 내 몸이 젖어서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를 각성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이나 호스피스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임종을 위한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되게 많다. 그렇다면 과연 6인실 병실에서 커튼을 쳐놓고 내가 부모님하고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제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의사가 지금 어머님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진통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 진통제가 너무 강해서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의 지금 통증을 잡기 위해선 이 진통제가 정말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한테 새벽 2시에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새벽 2시에 형제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진통제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대. 어떻게 할까? 언니, 어떻게 할까? 동생아. 라고 내가 전화를 새벽에 돌릴 수 있을까? 엄마는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이걸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답은 하나더라고요. 답은 하나예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물어봐야죠. 의사한테. 지금 엄마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병을 할 건데 어떤 임종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들을 좀 얘기해달라. 그럼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해줘요. 의사들은. 얘기해줘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의사들은 다 얘기해줘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은. 얘기해주면 그 얘기해준 거를 형제들하고 미리 공유하고 그리고 엄마 정신이 좀 괜찮았을 때 엄마랑 공유하고 엄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엄마 어떻게 생각해? 언니 어떻게 생각해? 오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만 얘기를 해놓으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 혼자 엄마를 간병한다라는 어떤 죄책감 내지는 무거운 중압감 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형제들이 혹은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의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의사들이 죽음을 오랫동안 목격해야 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갔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임종을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본 게 최근 한 20년의 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파트 천국이 되면서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병원에 장례법이 바뀌어서 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시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허가되면서 모든 죽음의 이 퍼포먼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의사는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죽음을 목격한 시대가 없었고 의사는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지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나 나나 모르는 건 같다. 근데 의사가 조금 더 의료적 사인을 빨리 하니까 의사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서 경우의 수들을 뽑아서 형제들이 공유하고 부모님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경황 없이 누군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근데 정말 불행히도 의사들은 의대에서 치료하는 것만 배워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 숨을 붙어 있게 하는 것만 의사들은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래요. 엄마 지금 심장 멎었습니다. CPR 해야 됩니다. CPR 동의하시죠? 안 할래요. 네? 아니, 저희는 엄마 CPR 안 할래요. 그냥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번 심장이 멎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CPR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할래요 하면 의사들 중에는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있냐, 부모님을 이렇게 그냥 보낸다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의사분들 중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 치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에서 배운 건 치료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를 멈추고 임종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환자나 보호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허대석 교수님이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방송 때문에 취재를 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게 그거였어요. 치료하는 의사보다 치료를 멈추는 의사가 더 힘든 일을 하는 거다. 끝까지 인공호흡, 신장투석, 항암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서 살리려는 의사보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는 건 환자도 괴롭고 금전적,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 부담에 의한 리스크도 되게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힘듭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가 더 힘든 일을 하는 의사라는 거죠. 근데 많은 보호자들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냐, 의사가 환자를 놓을 수 있냐, 의사가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배운 대로 끝까지 치료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죠, 의사분들한테는. 근데 과감히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을 하셔야 돼요. 미리. 언제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심각한 지병이 있으시고 병원에서도 어떤 치료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언제 할까라고 언제 시간 내서 모이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문자하시고 지금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고 그냥 지금 물어보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이 지금의 대화가 모여서 임종기에 그 순간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대화하고 지금 나누고 지금 공유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방식대로 내일의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임종하는 바로 직전의 하루까지도 살아있는 것으로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부모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막 2시간 동안 부모님의 임종을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막 2시간 동안 부모님하고 구구절절히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부모님하고 많이 안 친하잖아요. 집에 가야 해.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야 돼가 있고 가고 싶지 않아, 귀찮아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랑 우리가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친해져요? 어떻게 하면 임종기 때도 부모님하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면 돼요. 오늘 전화해서 엄마 전화했어, 아빠 전화했어, 네가 웬일로 전화를 했냐, 손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더니 웬일로 전화를 했냐, 아빠 손가락 안 부러졌어, 끊을게. 서로 대화가 안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통화는 그냥 이 정도에서 끊으세요. 내일 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네가 미쳤냐, 어저께도 전화하더니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애가 왜 또 전화를 하냐. 그러면은 아빠 그냥 했어 하고 또 끊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조금씩 친해져요. 부모님이랑 조금씩 친해지고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임종기에 선정씨처럼 부모님하고 하루 종일 부모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지만 귀에도 대고 아빠 나는 이랬어, 아빠랑은 이랬어,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았었어, 이런 얘기들을 조곤조곤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렇게 해서 아빠랑 엄마랑 소중한 사람이랑 굿바이를 하고 나면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단단해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취재한 것 중에서 가장 황망했던 취재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분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다 사인을 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부모님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거래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거래처 가는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근데 연명치료 안 하시기로 하셨죠? 뭐 CPR 안 하시는 거죠? 네. 인공호흡도 안 하시고요. 네. 투석도 안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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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뭐지? 달려가야 되나? 몇 시간 후에 거래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다라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부모님을 죽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죄책감이 들고 힘들어요. 장례식장 내내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주 힘들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내일은 또 오늘부터 내일 모레는 또 오늘부터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형제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렇게까지 후회스럽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을 수 있다. 아, 나는 충분히 매일매일 엄마랑 아빠랑 혹은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이랑 충분히 매일매일 소중하게 얘기했고 아빠가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매일매일을 이야기하면서 지냈으니 그걸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서서히 고도를 낮출 수 있어요. 굿바이의 고도를 이렇게 서서히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부모님의 어떤 임종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대화를 미리미리 하시고 의사한테 미리미리 물어보시면 그런 딜레마들은 많이 극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부모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내 체면을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체면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누군가는 죽는 마당에 체면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관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화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는 입어야 되고 장례식장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체면이 슬픔을 좀 상쇄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더 큰 공허를 몰고 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빅5 병원 중에 한 곳에 장례식장 비용을 250평 정도 되는 특실을 만약에 내가 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유가족들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250평의 특실을 만약에 쓴다. 2박 3일 동안 쓴다. 라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제가 봤어요. 봤더니 한 2,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00만 원이라고? 2,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내 죽음의 퍼포먼스를 다시 디자인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만약에 5성급 호텔에서 내가 장례를 치른다. 라고 하면 얼마가 들까?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호텔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 라고 보니까 30만 원짜리 객실 70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객실을 많이 잡으면 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박 2일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다 호텔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다 조식 그리고 피트니스 쓸 수 있고 호텔 수영장 쓸 수 있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호텔에서 나를 위한 장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입실 해가지고
호텔을 이용하고 저녁에 호텔 옆에 술집에 가서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먹고 헤어질 때쯤 돼서 호텔 어느 그 연회장이라든가 잔디밭 같은 데서 나를 위해서 묵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발레 파킹 되어 있는 차를 몰고 그냥 집으로 가는 그런 장례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2박 3일 동안 화환이 있고 뭐 부조를 해야 되고 된장국을 해야 될지 육개장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러는 거 다 빼버리고 장례라는 거의 퍼포먼스를 완전히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을 내가 책에 쓴 이유는 장례를 치르는 이 와중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너무 많고 이 장례 때문에 벌어지는 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취재한 상조팀장님은 딱 가가지고 형제들이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놓고 이 가족들을 2열로 쭉 세워요. 그리고서는 부모님의 양력을 다 얘기하면서 2박 3일의 장례를 치를 동안 우린 서로 웃는 낯으로 서로를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2박 3일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뭐 그런다고 안 싸우겠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서로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인사를 시키면 가족들이 안 싸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례라는 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죽음이라는 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고 막을 수 없는 거고 그 불가항력적인 건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거에서. 그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양자역학을 모른다라고 아무도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을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몇 가지 문장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입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과학적 혁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과연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몸이 시들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은 입자적 죽음이긴 하지만 이 입자적 죽음은 동시에 하나의 파동이 돼서 이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한국인의 밥상을 할 때 연밥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연꽃. 연밥, 연꽃, 연근 이거 갖고 이제 한국인의 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고 그거를 한국인의 밥상의 한 회차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연못 밑을 파요. 안동에 가면 연근 한다고 연못 밑을 파면 이 밑에 뿌리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연근이. 이 위는 연꽃이 마치 저기 있는 편집자분, 카메라 감독님, 조연출님, 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연꽃처럼 있지만 이 연꽃 밑에 뿌리는 연근으로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연기론을 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우리는 서로한테 다 원인과 결과인 혹은 과정인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또 믿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되게 양자역학적인 게 아닌가. 입자의 죽음이 있고 파동의 죽음이 이 입자의 죽음은 사실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사실은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10만 명당 24명이 사고로 죽습니다. 제가 책에는 그렇게 썼어요. 당신의 죽음은 뉴스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죽음은 토픽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죽음은 너무 일상적이고 지루하거나 너무 느닷없거나 너무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불이 나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라고 책에 썼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책이 나오는 그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어요. 10만 명 중에 24명이 죽습니다. 사고로. 그러니까 5일에 한 명 정도 사고로 죽어요. 우리는 매일 뉴스로 어디서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사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이 죽을 때 겨우 24명이 사고로 죽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얼마 전에 10대 청소년분이 또 돌아가셔서 159명이 됐는데 10만 명당 24명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158명의 참사는 65만 8천 명이 죽어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입니다. 생각했어요. 책이 나오는 날 참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책 제목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예요. 근데 내가 책에다 쓴 이 죽음들은 2개월, 뭐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고, 뭐 그나마 중환자실에도 가고, 응급실에도 가고 하는 그런 죽음인데, 어느 날 길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죽음이 이 책이 나온 날 터진 거예요.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도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 사실은 저한테 있고, 제 주변의 작가들, PD들, 책을 쓰는 편집자분들, 주변 동료, 뭐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걸 어떻게 추모하고 어떻게 애도하고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방송을 하는 작가로 유가족분들이나 그 세대의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인터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가들은 계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디가 되게 넓다 그러면 축구장 몇 개다, 되게 높다 그러면은 63빌딩 몇 개다, 뭐 되게 깊다 그러면은 63빌딩이 뭐 열 몇 개가 바닷속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계량을 해야지 시청자들이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 158명의 죽음은 계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계량을 해보자 하고 계량을 한 게 10만 명당 24명이 죽고 158명이 죽을 때는 65만 8천 명의 장례가 한꺼번에 치러져야지 그 정도 사람이 사고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정도의 충격을 받았냐면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례가 10월 29일 날 그날 다 치러졌어요. 그 정도의 충격을 우리 사회가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12구 참사에 대한 충격과 파동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65만 8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야지 158명이 사고사로 죽을 수 있어요. 65만 8천 명의 4인 가족만 있다. 각각의 4인 가족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65만 8천 명의 장례식장에 10명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하면 6,500만 명이에요. 6,500만 명이 다 상가집에 간 겁니다. 그 10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슬픔에서. 우리 모두가. 뭐 나라를 구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라고 막 비난을 하시는 분도 이 파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슬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고 추모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게 정말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연락할 수 있는 것, 오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을 썼지만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있는 많은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야 되고, 죽기 직전에 의사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고, 죽기 직전에 이런 걸 결정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럽디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기억해요? 살아있는데 매일매일 난 죽을 수도 있어. 우린 늘 죽는데. 아, 까먹었구나. 우린 또 죽는데.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걸 그날 즐기고 그날 대화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계속 사는 일이 잘 죽는 일, 죽기 직전까지도 잘 사는 일.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적지를 탈환하고서 입성할 때 뒤에서 노예들이 뒤에서 부르던 말이에요. 뭐냐면 너 지금 사람 수만 명 죽이고 와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팡파레를 울리지만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어. 겸손해야 돼.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어. 너도 비극의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뒤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늘 살면서 외칠 필요는 없다. 그건 개선 장군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진정으로 슬픈 걸 슬퍼하고, 진정으로 기쁜 걸 기뻐하고, 고민하는 걸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사시는 게 가장 죽기 직전까지 잘 사시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갖고 있는 이 파동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소외받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159명의 죽음에 대해서 다 같이 큰 물결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물결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다. 외면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외면되지 않을 거고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 죽음이 하나의 물결로 우리를 뒤흔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슬픔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소외시키거나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서로 껴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죽음에 대한 책이 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주 실질적이고 너무 민낯이고 너무 구체적인 죽음의 정보들을 책에 쓴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송구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내 자식이 나를 보낼 때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고 부모님을 보낼 때 우리 형제들이 더 단합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